우리나라 인구가 2041년에는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6살에서 21살 사이 학령 인구도 2040년에는 337만 명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부러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히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범죄가 아닌 스토킹 범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엔 3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미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로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윤재욱 대행은 공동위원장 체제보다는 단일위원장 체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른 시간 안에 능력 있는 분을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면서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심각한 저출산의 인구 절벽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뒤 우리나라 총 인구가 4천만 명대로 떨어지고 50년 뒤엔 3,600만 명대로 추락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저출산 현상의 통계청이 이젠 5년마다 발표하던 장래 인구 추계를 2년마다 발표하고 있는데 50년 뒤에 우리나라 총 인구 전망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총 인구는 지난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5,167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총 인구가 외국인 유입으로 올해와 내년 소폭 증가한 뒤 2025년부터 다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년 뒤인 2041년에 4,985만 명으로 5천만 명대가 깨지고 50년 뒤인 2072년 3,622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보다 30%, 1,500만 명 정도가 줄어서 1977년 수준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코로나 사태로 혼인이 급감한 영향이 추가돼서 2025년에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5만 명인 출생아 수는 30년 뒤 19만 6천 명으로 20만 명대 밑으로 떨어진 뒤 50년 뒤엔 16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 연령 인구는 50년 뒤 1,658만 명으로 지난해의 4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지난해 71%에서 50년 뒤에는 가장 낮은 46%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7%대에서 48%로 급증해 OECD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를 뜻하는 총 부양비는 40.6명에서 50년 뒤에는 2.9배 늘어서 118.5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OECD 국가 중 총 부양비가 가장 낮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는 셈입니다.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지난해 44.9세에서 50년 뒤 64.4세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통계는 합계 출산율이 2026년부터 조금 상승하는 중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 수명, 국제적 이동 시나리오에 기반합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중위 조건 아래에서도 2090년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과 내일 또다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겨울 호우가 내립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50cm의 폭설이 예고돼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이후 주말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비, 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서울은 비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강한 비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까? 네, 현재 강원 영동과 제주도, 전남 해안에 시간당 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는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고 빗줄기도 굵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최고 120mm 이상,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북부, 제주 산간에도 많게는 1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는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비 역시 강풍을 동반하겠는데요. 산간 지역에는 순간풍속이 초속 25m 이상, 내륙에도 순간풍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제까지 많은 눈이 내렸던 강원 산간에는 또다시 폭설이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이번에도 최고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지난번 눈과 더하면 일주일 새 1m가 훌쩍 넘는 눈폭탄이 내리는 건데요. 눈은 오늘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 내일은 한방눈으로 쏟아지겠습니다. 많은 눈이 집중될 걸로 보이는 강원 북부 산간에는 오늘 정오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50cm 이상, 강원 중부 산간에도 많게는 4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에도 1에서 7cm의 눈이 예보된 만큼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원 산간의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지만 주말부터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과 휴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에는 세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다리던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미국 증시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올해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연준은 지난 9월 이후 세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22년 만에 최고치인 금리 상단 5.5%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꺾이고 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The lower inflation readings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are welcome, but we will need to see further evidence to build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goal.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는 금리를 4.6%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금리보다 0.75%포인트 더 내리겠다는 겁니다. 0.25%포인트씩 세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려는 듯 금리 인하를 직접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금리가 꼭대기에 있다고 말해 내년 긴축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While we believe that our policy rate is likely at or near its peak for this tightening cycle, the economy has surprised forecasters in many ways. 파월 의장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고 노동시장은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며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시장은 내년 금리 인하 예상을 크게 반겼습니다. 연준 발표 직후부터 증시가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고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시장에선 적어도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하려면 내년 봄에는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형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현재 긴축 기조에서 통화 완화로 정책 변환이 예고되면서 우리 증시도 반색했죠. 네, 우리 증시는 출발부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48% 오른 2,547.74로 개장했습니다. 지금은 2,530 후반대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5% 오른 841.75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83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화값 오름세는 더 가팔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로 23.9원이나 내리면서 1,296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1,294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오르고 환율이 내림세를 보이는 건
미국이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FOMC의 정책 결정문과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모두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된 건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했다며 사실상 인상 종결을 시사한 데에서 나아가 내년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에서는 내년 정책금리를 75bp 인하하는 것으로 전망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내년 금리 인하 시작 시점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시장 기대감이 커진 건데요. 이런 상황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우리 증시와 원화값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도 긴급 점검에 나섰죠. 정부는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번 미국 연준의 결정 여파를 점검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가 높아져 주가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주요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추 부총리 발언입니다. 중동 사태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부동산 PF 등 일부 취약 요인도 잠재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고 연말연시 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한국은행도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번 FOMC 회의 결과가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폈습니다. 유상래 부총재는 미국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통화 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미국 통화 정책 기조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연준은 물가가 아직은 높은 수준이지만 인플레이션은 완화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정도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1년 동안 상승률이 크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월 6.4% 수준에서 지난달 3.1%까지 낮아졌습니다. 금리 인상 변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인플레이션만큼은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Inflation has eased from its highs, and this has come without a significant increase in unemployment. That's very good news.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에 국내 기준금리를 향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한 뒤 1년 내내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는 2%로 여전히 역대 최고치 수준입니다. 다만 곧바로 국내 기준금리의 변화가 생길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상당한 데다 우리나라 물가 동향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YTN에 출연한 전문가는 내년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실제로 인하한 이후에야 상황을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표, 가계부채 증가율이라든지 인플레이션율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따라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이 내려야 한국이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세 나라가 곧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미 백악관 측은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세 나라 상무장관, 재무장관 회담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던 한미일 세 나라. We're doubling down on information sharing, including on the DPRK's missile launches and cyber activities, strengthening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cooperation. 미 백악관 측은 이 합의대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통제 시스템이 한일 측 정보를 통합해 나누는 방식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are on track to make good on our promise to be sharing real-time missile warning data by the end of this year, and in fact, expect that to be operational within the next few days. 레프퍼 선임 보좌관은 또 세 나라가 내년 상반기 상무장관, 재무장관 회담도 연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세 나라 모두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맡게 돼 북한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 등 현안을 공조할 수 있게 되면서 최대한의 활용을 기대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미국도 중국과 고위급 외교를 한다며 경쟁 관계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북한이 한미일의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에 대해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역 정세를 더욱 험악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가 북한과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고 지역에서 패권을 쥐려는 목적도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견제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비판에 적반하장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불법적 핵, 미사일 개방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있고 한미일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당하게 안보 협력을 하고 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가 20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 국방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도 명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존재감이 커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협력체계 가동에 네덜란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르크 르터 총리가 차기 나토 사무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라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럽의 안보와 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또 인태 지역의 안보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연대가 중요합니다. 네덜란드는 나토의 아주 핵심 국가입니다. 네덜란드와의 이런 국방 협력을,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한국과 나토와의 협력 강화에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채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장 정보 그 활용에 대한 나토 국가들 간의 공유 체계, 한국도 좀 협력 파트너로 들어갈 수 있는 체제를 이제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도 이제 네덜란드를 통해서 네덜란드와 함께 나토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에 이어 김기현 전 대표의 전격 사퇴로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경랑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대표직을 내려놓은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과연 지역구까지 내려놓을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대표로서 책임지는 것과 의원직은 별개의 문제라며 불출마까지 요구하는 건 가중처벌, 이중처벌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는 것은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 이번에 내려놓는 것으로 그분은 다 응분의 책임을 다 한 겁니다. 예. 국회의원 출마 여부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일 일각에서 그걸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고 우리가 법적으로 본다면 가중처벌을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중처벌입니까? 당연하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습니까? 당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하기 전에 만난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전 대표. 여러 조언을 했지만 결국 김기현 전 대표는 대표직 사퇴와 불출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결국 남은 것도 내려놓도록 쫓아가서 때리는 분위기가 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근데 당연히 저도 그런데 김기현 대표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하나를 그렇게 요구한다는 건 나머지 하나도 순차적으로 내놓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조선사에 보면은 왕이 쫓겨나가지고 군자 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연상군, 광해군.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대통령에 비열한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쫓아낼 때 보통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순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자 그래 내가 그럼 불출마를 하면은 당 대표 유지하니 아니면 또 나중에 또 때리겠죠. 반대로 당 대표를 그만두면은 그러면 울산 출마하게 놔두냐? 아니죠. 나중에 또 쫓아가서 때리겠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선택이 아닌 걸 던져준 거였겠죠. 그러니까 불출마 요구 자체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었다. 그렇죠.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도 분위기가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이 깊어진 사람, 이재명 대표입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비명계 조홍천 의원은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으로 선점 효과를 놓쳤다며 민주당은 더 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인적 쇄신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시쳇말로 선빵은 뺏겼습니다. 선빵은 뺏겼어요. 선빵 뺏겼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에 상응하는 인정을 해주시려면 더 세게 해야죠. 당 대표만이 이 물길을 열 수 있습니다. 당 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 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방탄정당, 팬덤정당, 패권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죠.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당내 인사들은 연일 이 전 대표를 향해 사쿠라, 배신 등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오늘 아침 입장을 밝혔습니다. 맨날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뿐이냐며 정치가 왜 그렇게 각박한가 되물었습니다. 뭐 특별히 해드릴 말씀은 없어요. 단지 그 사람들의 정치는 맨날 그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 그것뿐인가? 왜 정치가 그렇게 각박한가 척박한가 하는 걸 되묻고 싶고요.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조금 다른 얘기한다고 욱박지르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절망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반성하는 것이 먼저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로 당대표 자리가 공석이 된 국민의힘이 새 대표를 뽑는 대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연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비대위원장 인선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15명 이내 규모의 비대위를 꾸릴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당의 혁신을 위해 이재명 대표 등 현 지도부가 사퇴하고 개파를 아우르는 통합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이 대표가 한 발만 물러서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는 현재의 지도부로는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어렵다며 이 대표가 물러서야 민주당이 방탄정당, 팬덤정당, 패권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총 체납액은 4억 900만 원입니다.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익숙한 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 3,4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몰래 빼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TV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 포탈범으로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966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 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높은 건물, 특히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물건에 다치거나 심지어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울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치킨을 던져 행인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혹은 장난이었다고 해도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이마부터 콧등까지 얼굴에 상처가 반창고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앞서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던 31살 박모 씨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닭뼈에 얼굴을 맞아 다쳤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을 가격을 당했어요. 처음엔 저는 앞에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움켜쥐고 있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치킨이 있더라고요. 눈에 안 맞은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48층까지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생긴 아찔한 사고였는데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관리소에서 남자 두 분이 나오셨을 거예요. 얘기하는 걸 들은 건데 여기 좀 저번에는 지나가던 행인이 라면 국물이었는지 짜파게티였는지 맞았다. 근데 그때는 위협이 되는 물건 그게 아니니까 다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답답한 건 누가 왜 던졌는지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다고 해도 각 세대마다 비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대를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던진 물건이 무엇이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맞은 사람이 다쳤을 경우 의도가 있었다면 상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과실치상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2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창밖으로 밥상을 던졌다가 이웃 주민을 크게 다치게 했던 6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의 장난이나 실수로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 괜찮아, 안 맞을 거야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던지면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범과 같은 취급을 하니까. 특히 전문가들은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경우 흉기나 둔기가 돼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년인 피의자를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심사에 출석한 A군은 왜 살인 예고글을 올렸냐는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군은 그제 오전 10시쯤 인천시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쓴 혐의를 받습니다. 20여 년 만에 붙잡힌 대전 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범인들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피고인 이승만과 이정학은 22년 전인 2001년 12월 대전 둔상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을 나르던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있었지만 경찰은 범행에 쓰인 차량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8월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부러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혔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했던 과거와 달라진 건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2021년 10월 경남 김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빌라에서 한 달 넘게 벽과 천장을 두드리고 일부러 음악을 틀어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인데요. 주민들의 항의에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1심과 2심을 거쳐 2년여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사회폭력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이웃에게 불안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할 정도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적용된 법은 스토킹 처벌법이었습니다. 과거엔 층간소음에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했죠. 이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다릅니다. 실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한데
층간소음에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한 겁니다. 대법원은 반복되는 소음 발생 행위는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선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는 청년이 최대 54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었죠. 정부가 이들을 좀 더 자세하게 조사했는데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는 고위험군이 500명이 넘었고 고립 은둔 청년 4명 가운데 3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돕기 위한 첫 범정부 대책을 내놨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사회와 단절된 청년이 54만 명이나 된다는 건데 이번에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소는 19세에서 39세 청년 가운데 고립 은둔 청년 비율이 5%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청년 인구에 대입하면 최대 54만 명이 되는데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가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고립 은둔 청년 실태 파악에 나섰고 2만여 명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우선 이들은 지난 2주간 가족 또는 지인과 교류가 없다는 비율이 일반 청년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초고위험군 고립 은둔 청년도 500명이 넘었습니다. 고립과 은둔을 경험한 당사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1년 동안 3평짜리 방 안에서 게임만 하면서 지냈어요. 곧 나갔는데 되게 막 다들 화려하게 막 입고 밝은 뭔가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명한데 되게 뭔가 이질감이 들었어요. 이번 조사에 응한 2만여 명 가운데 60%는 위험군으로 분류됐고 1,903명은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대졸자 그리고 여성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요? 그렇습니다. 4명 가운데 3명꼴로 대졸 학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도 5.6%나 됐고 고등학교 졸업은 18.2%입니다. 학력이 높은데 사회적 어려움에 부딪힐 경우 더 큰 좌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는 세부 이유로도 확인되는데요. 고립 은둔 청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니 25세에서 34세, 그러니까 한창 취업하고 사회활동을 시작하게 될 나이에 고립 은둔 생활을 경험한 비율이 70%나 됩니다. 타인과의 교류를 끊은 이유 역시 취업 실패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란 답이 많았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은둔 고립 청년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인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이 7년 전 24만 9천 명에서 올해 7월 40만 2천 명으로 크게 늘어서 고립이나 은둔 생활에 내몰릴 수 있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더 많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NS를 보면은 다 나의 가장 좋은 모습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들 성공했고 너무나 다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근데 나는 뭐냐 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여성이 남성의 약 2.6배에 달했는데 이번 조사의 책임 연구자인 김성아 박사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비율이 여성에서 더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사례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립된 경험이 있는 청년들 가운데 75.4%는 목숨을 끊는 것을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청년의 평균이 2%대인 것을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고립 운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도 커졌는데요. 고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자살 생각률은 64.3%였지만 고립 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엔 10명 가운데 9명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고 자살을 생각한 은둔 고립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실제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둔 고립 상황이 본인에게도 큰 고통이라는 건데 응답자의 80.8%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지만 절반 정도는 결국 다시 은둔 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혼자만 노력해서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걸 텐데 정부가 대책도 함께 내놨죠? 그렇습니다. 기존의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있었지만 중앙정부가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시스템을 마련해 위기 정도를 진단하고 129콜로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찾은 고립 은둔 청년은 내년에 4개 광역시도에서 운영되는 청년 미래센터가 맡아 관리합니다. 도움을 요청한 청년에게 전담 사례관리사가 심리상담을 하고 모임에 불러 대인 접촉 기회를 넓힌 뒤 구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역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사, 간호사라든지 임상심사 같은 분들이 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고 정부는 고립 은둔 청년의 경우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이 악화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수족관에서 볼 수 있는 돌고래입니다. 물 위로 점프하는 돌고래 쇼는 어린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오늘부터 수족관에서는 돌고래 쇼를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고래목을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 새로 들일 수 없도록 규정한 법령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돌고래에 올라타거나 돌고래를 만지거나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 흰고래 5마리가 있는데 이 21마리가 마지막 전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돌고래들의 경우도 쇼를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또 한 곳, 동물 카페가 있죠. 직접 만지고 먹이를 줄 수 있어서 인기였는데 이런 동물 카페도 오늘부터는 불법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왈라비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손바닥에 있는 먹이를 냉큼 받아먹습니다. 흔히 접하기 어려운 동물을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어 인기를 끈 야생동물 카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설이 모두 불법입니다. 야생동물 카페 등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동물 카페 운영자는 신고를 하면 4년 동안 단속이 유예됩니다. 그렇더라도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등 체험 활동은 금지됩니다. 일각에서 야생동물 체험이 동물 학대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일부 업체가 동물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해 논란이 되면서 규제가 강화된 겁니다. 업주들은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호소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계속하려면 동물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의사 등 갖춰야 할 요건이 많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카페다 보니까 좀 더 가까이서 동물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게 이제 아예 차단이 되니까 많이 아쉽죠. 만약에 해야 되면 동물원으로 바꿔서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시골에 땅을 사서라도 끝까지 책임집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허용되고 같은 야생동물이더라도 앵무새나 독이 없는 뱀 등은 금지 대상이 아닌 점도 반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낮거나 사람에게 해를 적게 가하는 종이 판단 기준인데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카페가 문을 닫더라도 남은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남은 숙제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행정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나가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시설들은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고 4년 동안 보호시설을 더 짓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환경부는 유예기간 4년이 지나면 동물들을 보호시설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신고 야생동물 카페가 전국에 많다 보니 어떤 종의 야생동물이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각국이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용량과 성분이 바뀌면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런 규제도 교묘하게 피한 가격 눈속임이 내년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발간한 2024년 세계 대전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스텔스플레이션이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스텔스기는 적의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전투기죠. 이 스텔스기처럼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 지수에 잡히지 않는 방식으로 교묘하고 은밀하게 물가 상승이 이어질 거란 뜻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실제로 일부 국가의 맥도날드 매장에선 무료로 제공하던 케첩이나 일회용 식기에 돈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식당에서 테이크아웃, 포장해가는 고객에겐 포장 수수료를 청구하기도 하고 또 팁에 익숙한 서구권에서도 팁을 받지 않던 분야에서 이젠 수수료처럼 요금이 붙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나였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눠서 제공하는 언번들링 전략인데요. 보통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이나 위탁 수화물이 포함되지만 저가 항공사는 추가 요금을 내야만 하죠. 또 저가뿐 아니라 이젠 대형 항공사에서도 추가 요금을 내야만 일부 지정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가격 꼼수 인상을 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매번 이를 피해 교묘하고 은밀하게 가격을 올리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또 다른 꼼수로 알게 모르게 부담이 커지는 소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겨울 호우와 폭설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전국 곳곳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겨울비답지 않게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간에는 추가 폭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차량 고립이나 미끄럼 사고 등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륙의 빗줄기는 약한 편이지만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영동에 120mm 이상, 영서 남부와 충북, 경북 북부와 제주 산간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5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되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와 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광주 14도, 부산 15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저녁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모레 새벽에 다시 시작돼 오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북극 한기가 남하하며 다시 한번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속 서해안과 제주도는 주말과 휴일에도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